여러분은 앞서 디플레이션의 두 가지 원인을 파악했습니다. 총 수요가 감소하거나 총 공급의 증가로 인해 한 국가가 2%에서 3% 사이의 건전한 인플레이션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그 결과 단기적으로 디스인플레이션이 있거나 장기적으로 디플레이션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디플레이션의 후과는 무엇일까요? 물가 수준이 하락하는 것이 국가 전체에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그것은 당신이 누구의 관점에서 보느냐에 좌우됩니다. 우리는 디플레이션의 후과에 대한 분석을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에 대입해 해보하겠습니다. 가계부터 시작합니다. 한편으로 낮은 물가는 실질 임금을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계약에 따라 임금이 고정되어 있거나 인플레이션에 맞춰 조정되지 않은 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물가가 하락함에 따라 실제로 화폐의 구매력이 증대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한편으로 재화가 싸지게 되니 가게 입장에서 좋은 일입니다. 그 결과 실질 임금은 상승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산출물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니 고용은 감소합니다. 그러니 디플레이션의 결과로 실업이 증가하는 걸 봅니다. 물론 수요 부족 디플레이션의 경우가 그것입니다. 장기적으로 임금이 조정되게 되면 기업은 노동자를 재고용하고 고용은 다시 증가합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디플레이션의 원인이 총수요 하락이라면 기업들이 물가 하락에 맞춰 조정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를 해고함에 따라 고용 기회가 감소하므로 가계의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기업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기업은 어떻게 디플레이션의 영향을 받을까요? 일반적으로 기업은 디플레이션의 애호가가 아닙니다. 물가 하락은 기업의 매출 감소, 즉 수입 감소를 의미합니다. 이전 강의에서 설명했듯이 단기적으로 고착적 임금으로 인해 기업은 산출량을 감축하고 노동자를 해고해야만 합니다. 기업은 디플레이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사업주라면 물가 하락은 한 나라에서 보게 되는 최악의 현상입니다. 말하자면 당신이 미래에 벌어들일 수입이 감소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비즈니스 투자 감소와 경제의 총수요 감소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소위 디플레이션 악순환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아마도 한 국가가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 중 하나는 디플레이션 악순환일 것입니다. 물가 하락은 기업의 노동자 해고로 이어지고 가계 수입 감소는 소비 감소로 이어지며 추가 물가 하락에 빠집니다. 이 모든 것은 투자 감소와 소득 감소, 소비 감소, 물가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보시다시피 나는 여기서 하방 악순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플레이션의 존재는 하나의 경제가 경험할 최악의 상황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향후 물가가 하락한다는 전망이 있을 때 당장의 소비는 경제적으로 손해이기 때문에 향후 물가가 하락한다는 전망으로 현재의 소비가 줄고 수요가 줄고 고용이 줄면서 추가적인 디플레이션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디플레이션 악순환입니다. 우리 그래프를 다시 돌아보면 우리는 이미 디플레이션 악순환의 출발점을 이미 시연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같은 논리를 계속 적용한다면 이미 존재하는 디플레이션과 이미 존재하는 경기 후퇴 갭으로 인해 임금에 대한 하방 압력이 더 가중됩니다. 그리고 임금이 하락함에 따라 총수요는 계속 하락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점점 더 디플레이션이 심해져 한 나라가 경기 후퇴로 굳어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충분한 자기 교정이 없는 상태에서 물가와 임금에 대한 하방 압력은 경기 후퇴 갭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결과가 되면서 한 나라의 산출량이 완전 고용 수준을 밑도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디플레이션 전망이 굳어지면서 가계와 기업은 소비와 투자를 계속 줄이면서 그 나라 경제의 자기 교정을 방해할 겁니다. 디플레이션 악순환은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디플레이션의 후과이고 아마 한 국가가 직면할 최대의 거시경제적 도전 과제 중의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능한 디플레이션 해결책으로 어떤 것이 있냐는 질문이 나올 겁니다. 디플레이션의 존재와 디플레이션 악순환의 가능성이 경제에 그렇게 파괴적이라면 정책 이반자들은 디플레이션이 존재할 경우 디플레이션과 싸울 몇 가지 도구를 갖추어야 합니다. 수요 측면 정책을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수요 측면 정책의 목표는 디플레이션 기간 수요 진작을 통해 물가를 다시 끌어올리고 비즈니스 투자와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전 수업에서 우리는 목표 인플레이션율이 2~3%가 바람직한 이유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보다 낮을 경우 디플레이션에 근접하고 있다는 신호를 기업에 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신호는 투자 감소와 고용 감소, 산출량 감소로 이어져 결국 경기 후퇴로 이어집니다. 2~3%를 초과할 경우 가계에 다른 신호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인 물가 상승이 예상되므로 소비 확대에 따른 인플레이션 악순환에 빠집니다.
인플레이션 악순환은 앞선 수업에서 이미 다뤘습니다.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도모하려면 2%에서 3%라는 인플레이션 목표는 낮고 안정적이며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수요 측면 정책은 자유시장 경제에서 추진할 수 있는 정책으로 디플레이션 압력을 상쇄하기 위해 주로 사용됩니다.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논할 때 우리는 공급 측면 정책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인플레이션율을 낮추기 위한 정책으로 기업의 생산 비용을 줄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디플레이션의 경우 공급 측면 정책이 실제로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비용 절감이나 생산성 증진 또는 기업의 잠재적 산출량 확대는 경제가 완전 고용으로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는 평균 물가 수준을 더 떨어뜨리고 경제에 이미 존재하는 여하한 디플레이션 압력을 심화할 것입니다. 자, 정리하면 이번 수업에서 우리는 디플레이션에 관해 정의했습니다. 우리는 디플레이션을 야기할 수 있는 수요와 공급 요인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디플레이션이 어떤 식으로 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물가 하락으로 가계 소득 대비 구매력이 증대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디플레이션으로 물가가 하락하면서 화폐의 구매력이 증대되지만 그렇게 되면 돈을 쓰기보다는 저축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렇게 되면 소위 디플레이션 악순환에 빠지는 결과가 됩니다. 소비 감소는 물가 하락, 투자 감소, 소득 감소, 추가적인 소비 감소, 물가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당장엔 가계의 실질 소득이 상승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소비하지 않는 게 경제적으로 득이 되기 때문에 낮고 안정적인 인플레이션율이 존재할 때만큼 소비하지 않습니다. 기업들은 디플레이션을 매우 싫어합니다. 그 말은 물가 하락을 뜻합니다. 매출, 즉 수입의 감소를 의미합니다. 그 말은 산출량 감축과 고용 감축, 노동자를 해고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 해결책 중 하나는 디플레이션에 맞서 경기 후퇴기 총수요를 진작하는 수요 측면 정책을 펴는 것입니다. 목표는 물가 수준을 보통 2-3% 정도의 건전한 인플레이션율로 끌어올리는 겁니다.